한 젊은 남성이 며칠째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고모를 제외하고는 가족과 경찰 모두 그가 그저 잠시 떠나 있을 뿐 며칠 뒤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남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고모마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마리오는 북캐롤라이나주 서부에 위치한 맥도웰 카운티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4,900명입니다. 이 작은 마을은 에팔레치아 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지리적 위치가 뛰어납니다. 사방이 굽이치는 산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죠. 마리오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어서 짙은 시골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 방식은 여유롭고 마을 사람들은 대개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따뜻함과 소속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파 레리는 1969년 7월 3일 마리온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리는 지역의 한 트럭 정류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직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죠. 평소에는 주로 가족들이 출퇴근을 시켜주었지만 가끔은 혼자 걸어서 퇴근하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레리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았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해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사랑하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퇴근 후나 쉬는 날이면 종종 짧은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레리는 삶을 사랑하고 남을 돕기 좋아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무척 원만했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유니콘 인형을 특히 아꼈는데 이런 점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동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리는 언제나 동네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녀가 조카인 제레미야 피트먼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피트먼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어 남들과 먼저 대화하는 일이 드문 아이였습니다. 조카라고는 하지만 피트먼은 레리보다 겨우 5살 어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치 친남매처럼 보였죠. 피트먼이 미소를 짓는 건 오직 레리 앞에 있을 때뿐이었는데 그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트먼의 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릴 적에 헤어졌고 그는 줄곧 아버지 에디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직장 문제로 출장이 잦아 아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에디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피트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고모인 레리는 피트먼의 삶에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속마음을 나누고 그의 감정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피트먼에게 레리는 마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피트먼은 고등학생이 되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1992년 9월의 어느 이른 아침, 마을 주민 2명이 40번 주간고속도로 옆에 피트먼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의 룸메이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피트먼이 앞서 아버지 에디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모 레리의 영향을 받은 피트먼 역시 여행을 무척 좋아했죠. 그는 특히 화물 트럭을 얻어 타고 다니며 짧은 여행을 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들은 피트먼이 아버지 집에 있거나 또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피트먼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불안해진 룸메이트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트먼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레리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나온 경찰은 누군가 피트먼이 트럭을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정보를 듣고서 그가 그저 놀러 간 것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마 지금쯤 어느 해변에서 햇살을 즐기고 있을 거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식 실종 사건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이런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트먼이 아무런 징조 없이 마을을 떠날 리 없으며 자신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피트먼이 정말 먼 곳으로 갈 계획이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미리 말했을 테니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도 피트먼의 행방은 묘연했고
레리의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레리는 악몽을 꾸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깹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피트머니 에디에게 살해당해 황야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몸 위로는 하얀 석회가 덮여 있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했죠. 잠에서 깬 레리는 흥분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꿈일 뿐이니 너무 마음을 담아두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레리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오랜 과거의 기억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레리와 피트머니 에디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 에디의 여자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디는 매우 짜증스럽고 조급해하며 그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죠. 레리는 더 묻지 않고 피트먼을 태워 그곳을 떠났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에디의 여자친구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즉시 차를 돌려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에디와 그의 여자친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듯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에디는 레리에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레리에게 이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간청했죠. 레리는 마음속으로 깊은 의심이 들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을 떠올려 보니 레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에디가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나아가 피트먼의 실종과 관련해서 무서운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레리는 피트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트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1999년 6월 27일, 피트먼이 실종된 지 정확히 8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레리마저 실종되고 맙니다. 레리의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지역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 가족에서 2명의 구성원이 연달아 실종된 이 상황은 결코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마침내 경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이후 몇 주 동안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끝내 아무런 수확도 없었습니다. 유효한 단서가 부족해 조사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 언니인 리바가 레리와 가장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레리가 태어났을 때 리바는 갓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리바는 이 새로운 생명에 큰 애정을 품었죠. 레리를 돌보는 일은 리바에게 큰 기쁨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레리가 실종된 후 리바는 수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말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리바는 매우 실망했지만 여동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리가 일하던 트럭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레리의 동료들과 트럭 운전사들은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리바는 동생이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레리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좌절감은 리바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죠. 1994년 2월 5일, 마침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피트먼이 실종된 지 16개월, 레리가 실종된 지 7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정오, 마리온 지역의 사냥꾼 몇 명이 제임스 호수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우연히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신고를 했고 곧이어 많은 경찰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해는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신체 조직 파편과 머리카락, 그리고 수건 한 장, 침대 시트 한 장, 약간의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범인은 시신을 매장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집된 모든 물품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추가적인 분석을 의뢰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에 바랐습니다.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리바의 첫 번째 직감은 그 유해가 실종된 동생 레리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죠. 법의학팀은 치과 기록을 통해 유해의 신원이 질파 레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레리의 사인은 심각한 두개골 골절이었으며 그녀의 우뇌와 머리 우측면이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해 두개골 여러 곳에 분쇄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살인사건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죠. 마리온 경찰은 신속하게 임시조사팀을 꾸려 레리 사건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리바는 경찰의 빠른 대응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그린 경관은 사건 자료를 수없이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는 레리의 유해가 발견된 곳이 최초의 범죄 현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외지고 황량해서 사냥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진짜 범죄 현장만 찾아낸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린 경관은 레리의 조카 피트먼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은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린 경관은 먼저 레리가 생전 일하던 트럭 주차장을 찾아가 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직원들이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레리가 실종된 날 밤 그녀가 어떤 낯선 사람의 화물 트럭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며 트럭의 생김새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이어서 그린 경관은 레리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리바는 그린 경관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기여를 주는 것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리바는 그들의 주요 의심 대상이 피트먼의 아버지인 에디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리바는 레리가 피트먼 문제로 인해 에디와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레리가 예전에 꾸었던 에디가 피트먼을 살해하는 꿈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하지만 그린 경관은 꿈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리바는 에디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거 레리의 말에 따르면 그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으며 레리와 피트먼이 그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바는 에디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레리와 피트먼을 잔인하게 살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린 경관은 이것이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에디를 찾아가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피트먼을 죽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고 레리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먼의 실종 시점과 레리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에디의 알리바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지급 조사에서도 아무런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죠. 에디의 동기와 혐의가 명백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그린 경관은 구금기한 만료로 에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단서는 다시 끊어졌고 수사는 또 한 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6년 2월 5일 레리가 피살된 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날 한 여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레리와 피트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린 경관은 이 여성을 취조실로 안내했죠. 여성의 이름은 로즈마리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그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실종된 피트먼의 아버지, 에디 피트먼이었습니다. 이어서 로즈마리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폭로했죠. 바로 에디가 피트먼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린 경관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간청하며 그렇게 해준다면 피트먼의 시신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로즈마리는 그린 경관과 몇몇 경찰관들을 이끌고 외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 배수로를 가리키며 피트먼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2시간 넘게 땅을 파내려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즈마리가 배수로 쪽으로 걸어와 위치는 맞지만 더 깊이 파야 해요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1시간 넘게 파고 들어간 끝에
마침내 경찰은 첫 번째 유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3년이 넘은 피트먼이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유해 위에는 석회가 한 겹 덮여 있었는데 이는 레리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법의학팀의 1차 소견 결과 피트먼의 사인 역시 레리와 마찬가지로 둔기에 의한 머리 중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구체적인 위치와 깊이까지 정확히 짚어낸 로즈마리의 말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로즈마리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피트먼과 에디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한 에디가 망치를 집어들고 피트먼을 내리쳤고 피트먼의 숨이 멎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에디는 피트먼의 차를 몰고 나가 40번 고속도로 한쪽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에디와 로즈마리가 함께 피트먼의 시신을 땅에 묻은 것이었죠. 체포된 에디는 피트먼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레리 살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디의 지문과 생체 샘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또 다른 흉악범죄, 바로 월리스 와이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냅니다. 와이스는 애슈빌 상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골동품 경매장에서 로즈마리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골동품을 사고 팔았으며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었죠. 1991년 4월 30일 와이스는 애슈빌 헤이우드 로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이는 로즈마리와 에디가 공모해 저지른 살인이었으며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로즈마리였습니다. 결국 에디는 피트먼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맺고 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즈마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죠. 한편 와이스 사건으로 인해 에디에게는 2번의 징역 40년형이 추가로 선고돼 연속 집행되었고 로즈마리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에디와 로즈마리를 레리 사건과 연결지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레리 사건은 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2004년 7월 27일 레리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린 경관은 지역신문에 이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비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는 이 기사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제보자를 찾고 자신의 은퇴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이던 죄수 리키가 기사를 본 뒤 경찰에 연락해 기사에 언급된 레리가 탔던 트럭이 자신의 친구인 로널드의 트럭과 매우 비슷하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그린 경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는 즉시 이 로널드라는 인물을 조사하며 해당 화물 트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그는 한 버려진 주차장에서 방치된 트럭을 찾아냈습니다. 트럭은 오랫동안 세워져 있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핏자국으로 의심되는 얼룩들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흔 검사 결과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얼룩들은 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린 경관은 단서가 끊기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로널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었기 때문이죠. 로널드는 그린 경관에게 레리가 자신의 트럭에 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절대 살인범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리를 한 이동식 주택에 내려주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레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으며 집안에서는 강렬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린 경관은 진실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죠. 그는 로널드에게 그 이동식 주택의 위치를 기억하냐고 물었고 로널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로널드의 안내에 따라 그린 경관과 몇몇 경찰관들은 그 이동식 주택이 있는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주민들의 집집마다 방문해 탐문을 시작했죠. 그중 한 나이든 남성이 넓고 폭이 넓은 방치된 이동식 주택을 가리키며 바로 저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그 주택의 주인이었죠. 그린 경관은 형식적으로 노크를 한 뒤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부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내부가 심하게 망가져 있었고 통풍이나 채광도 되지 않아 마치 공포영화 속 한 장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린 경관은 노인에게 다시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기억을 더듬으며 1993년에 로빈 화이트라는 남자가 그 집에 살았었지만 그는 오래전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아는 바에 따르면 로빈은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정보 덕에 로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린 경관은 곧바로 리치먼드로 향했고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로빈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로빈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린 경관의 질문에 로빈은 이름이 독특했던 한 금발 소녀와 함께 파티를 즐긴 적이 있다고 망설임 없이 인정했죠. 그린 경관은 레리의 사진을 내밀며 이 사람이 레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로빈은 사진 속 소녀가 레리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파티가 끝난 후 레리와 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아침 레리가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레리를 다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로빈은 레리가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경관의 직감에 따르면 로빈이 레리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고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레리가 실종 직전 그 이동식 주택에 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린 경관은 그 주택을 철저하게 감식하기로 결정합니다. 레리의 사인이 머리에 가해진 둔기 중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범죄 현장이라면 다량의 핏자국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현장이 오래전에 청소되었다 하더라도 단서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루미놀 시약을 동원했죠. 시간이 오래 지났고 현장이 꼼꼼하게 청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출 검사 끝에 바닥과 욕실에서 누군가 닦아낸 흔적과 아주 미세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양으로는 완전한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것이 사람의 피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린 경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였죠. 파리들은 본능적으로 피냄새에 이끌리며 피를 핥은 후 배설하거나 토해내는 습성이 있어 현장 곳곳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에 미친 그린 경관은 욕실 천정의 미음새 부분에서 작고 갈색빛이 도는 반점 몇 개를 발견해냅니다. 그는 곧바로 욕조 가장자리로 올라가 면봉으로 그 반점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몇 주 후 범죄연구소는 그 작은 샘플에서 여성의 DNA를 성공적으로 추출해냈고 대조 작업을 거쳐 그 핏자국이 지파 레리의 것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결과를 손에 쥔 그린 경관은 지역 검사장인 알렉스 바스에게 연락하여 이젠 우리에게 용의자 로빈뿐만 아니라 대배심에 기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까지 확보됐습니다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2006년 4월 25일 레리가 무참히 피살된 지 13년 만에 로빈은 북캐롤라이나주로 인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로빈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그린 경관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그의 친구인 로버트 테일러가 레리라는 예쁜 여자를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 이동식 주택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섞은 술을 아주 많이 마셨고 파티가 끝난 뒤 로빈이 먼저 레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테일러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했고 레리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한 테일러가 격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빈은 테일러가 레리를 살해하는 끔찍한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일러는 범죄 전과가 있었고 체격도 매우 건장했기에 당시 로빈은 겁에 질려 그를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죠. 당시 테일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린 경관은 면회를 신청해 그를 직접 신문했죠. 테일러는 그날 밤 파티에 그 금발 소녀가 왔던 것은 기억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레리를 죽였다는 사실은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로빈의 증언만으로는 자신을 유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빈이 자신을 위해 부적을 하나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로빈은 그린 경관에게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13년 전 그가 이동식 주택에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화면 속 욕실 한 구석의 바닥은 온통 선홍빛 피로 흥건했습니다. 로빈의 말에 따르면 그는 테일러를 도와 시신을 옮긴 것이 맞았습니다. 테일러가 차를 몰고 시신을 유기하러 떠나기 전 로빈에게 집안을 치우라고 지시했는데 로빈은 레리가 겪은 일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현장을 청소하기 직전에 그 끔찍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2008년 7월 로버트 테일러는 2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스프루스 파인의 마운틴뷰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주 뒤 로빈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경찰의 수사를 도운 점이 참작되어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빈은 2011년에 출소해 고향인 버지니아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2일 당시 59세였던 에드 피트먼은 조기 출소하여 현재 북캐롤라이나주 벙컨 카운티에 거주 중입니다. 2011년 6월에는 당시 65세였던 로즈마르 역시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등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일찍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모두 상호 동의 가석방 프로그램인 MAPP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MAPP는 위원회와 북캐롤라이나주 교정국 그리고 수감자 사이의 3자 합의로 체계적인 활동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선발된 수감자들에게 조기 가석방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13년 만에 발견된 파리 한 마리의 흔적과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결국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끌어냈습니다. 한 형사의 끈질긴 집념이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정말 기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참담하게도 피해자들은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 일부는 제도의 혜택으로 조기 출소해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이 유족들의 피와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었을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씁쓸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